이번 주 승부. 저는 이 시그널 음악만 들으면 막 없던 힘도 부쩍부쩍 생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 경쾌한 리듬, 더군다나 이 시그널 음악을 들을 때는 금요일 저녁이라는 점, 이 점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이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딱 받기 좋은 금요일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좀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여러분 받아주셔서 뭘 들었느냐? 바로 이 음악을 생각하시면서 YTN 라디오의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 있습니다. 저희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증정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이면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쾌한 음악과 함께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 투자하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예.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는 오늘은 여름이에요. 더 더워요. 이러니까 이게 참 그렇지. 사람 감기 걸리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요새 의사들도 막 심사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뭐 감기까지 걸리고 이러면은 참 그런데 근데 뭐 어쨌든 요새 이게 더운데 뭐죠? 여야 영수회담 열린다고 그렇게 하는데. 시원한 그나마 그게 좀 시원해서 다행입니다. 지금 뭐 패자 승자 여기 그 영수회담 없죠? 없습니다. 없죠? 네. 없으면 간단하게 그 영수회담 뭐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전 나온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완전히 이제 여유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온건해 보인다고. 맞아요. 조국 이준석이 거칠고 이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중도였나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근데 이제 여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곡간에서 나오잖아요. 175석의 든든한 곡간이 있으니 왜 인심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맞다고 봅니다. 곡간이 든든하다. 아주 고전적인 표현. 예, 좋습니다. 예. 저희는 그런데 이제 승부처로는 오늘 뭐 승자 패자는 없지만 그래요? 거기 있어요? 그럼 이따 합시다. 그럼 이따 합시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승자. 저는 오늘은 이제 정말 승자 찾기에 골몰하다가 약간 저는 이게 비틀어서 승자를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예. 저는 사실 승자로 꼽은 이유가 참 이런 승자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분이 원래 2020년 총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분이었거든요. 경찰관이 징계를 받으면은 징계가 끝날 때가 사표 수리가 안 되는데 김명수 사법 그 대법원 체제에서 이걸 허용을 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출마기 열어가지고 배지를 달았어요. 그래서 배지를 달아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어요. 3년이요. 자, 징역형이 나와서 본인이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 줄 수 없죠. 그래서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기류를 딱 눈치를 채고 2월 달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직후에 조국혁신당이 딱 뜨니까 바로 거기로 배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3월 8일 입당해서 비례대표 순번 상의를 딱 받아서 이번에 더군다나 뭐 조국혁신당이 12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콘클라베 방식을 한다고 뭐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해서 원내대표 뽑는다고 했는데 10분 만에 황운하 대표를 뽑았어요. 왜 뽑았느냐. 12명 중에 유일한. 연기도 피우고 그랬나요? 뭐 담배 피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콘클라베 그 연기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흰연기가 올라오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담배 피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전자담배는요 아주 연기 많이 나오는 전자담배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이 12명이 모여서 하니까 결국 이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12명 중에 유일한 현역이거든. 그러니까 원내는 현역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10분 만에 뽑으면서 무슨 거창하게 콘클라베 운운했고 어쨌든 이분은 배지를 달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연속으로 배지를 2회 달아서 이런 승자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을 승자로 꼽은 거예요. 이런 승자도 있다. 예. 아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자라는 게 실제 뭘 이겼다라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네.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제 황운하 원내대표 제가 사실은 사실 뭐 원내대표 뽑는데 사람들이 뭐 이목이 집중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눈은 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뭐 파격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절차상에 있어서 뭔가 좀 기대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진지하게 좀 길게 가져간다든가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 뭐가 이렇게 좀 원내대표를 또 당원들한테 이제 묻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좀 절차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불과 이제 모여가지고 콘클라베 라는 게 그냥 일종의 데코레이션처럼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게 과연 절차상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것도 좀 있어서 약간 저는 승자라는 측면에서 방금 우리 최세모 변호사님도 약간 비판적인 그런 의미를 좀 담으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는 승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고요. 애매하다. 조국 혁신당이 그 뭡니까 이제 특권, 기득권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10개명 조국 10개명 그런 것들을 뭐 이야기해서 이거 안 하겠다 그런 이후에 직후에 나온 건데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 또 당직자 누구 뽑는 과정에서도 약간 진통 비슷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뭔가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자라는 말씀에 아주 직설적으로 별로 이제 사실은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애둘러서 그러니까 이 일종의 말하자면 저도 이런 좀 약간 그 비판의 방식을 취한 승자를 꼽은 거죠. 예. 뭐 근데 승자는 누구예요, 우리 김봉신 선생님은? 저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조국 대표라고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를 만난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에 아주 두 분 다 관심이 많으세요. 예. 뉴스거리가 여기에 많아가지고요. 아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과연 이게 정치권에서는 승자가 있는 한 주였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항상 승자는 없죠. 우리가 만드는 거죠. 뭐.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막판에 만났던 어떤 조국 대표가 뭐랄까요. 절묘한 타이밍에 만났다. 그런 거라면 이제 12석밖에 없지 않습니까? 12석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러면 원내 최다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제3당의 대표 그것도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대표를 이렇게 오랫동안 뭐 한 두어 시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경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좀 있으면 대통령을 만날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그럼 조국 대표한테 뭘 귓동냥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야권의 힘을 모아서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건가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치 영수회담을 앞두고 야당의 최다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대표가 만나야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할까 중량감이 좀 높아지는 듯한 몸값이 좀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제 선거 끝나고 총선 끝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냥 뭐 친한 사이니까 만나러 가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니까 뭔가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이런 느낌도 있어서 그러면 뭔가 사실은 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고량주 몇 잔을 마시고 이제 끝났을 수도 있는데 몇 잔이 아닙니다. 정말 각일병씩. 각일병인가요? 네, 각일병. 얼마나 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350ml인지 500ml인지 700ml인지 그건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먹었던 크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750ml. 네, 750ml. 750ml 각일병이면은 걸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여튼간에 그럴 정도로 화기애애한 자리였다고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다. 조국 대표와 뭔가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라는 강한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승자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예. 저도 그 사실 보십시오. 두 사람의 회동에 뭘 먹었냐. 뭐 아주 취재가 뜨거웠어요. 이른바 바이주 마신 거, 백주 마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예인선과 항공모함의 관계로 여권의 두 축이 된다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표현이 기가 막히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근데 예인선의 힘과 항공모함의 어떤 그런 권위 이런 게
어느 지점까지 조율하고 어디에선 충돌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많은 뉴스와 또 이제 모든 행동까지 하나 메시지 하나에도 그런 해석이 달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전초전에 서막을 열었다는 거. 타이밍도 저도 절묘했다고 봐요.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이렇게 만난 건 조 대표가 야권 연석회의를 주장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더 큰 균열에 나기 전에 시그널을 줘야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고 조 대표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했던 타이밍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치라는 게 사실 주고받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조국 대표 만나자는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많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이런 추론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표가 그래 뭐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 만나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서 조국 대표도 만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도 크니까 뭐 이렇게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민하게 대응할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당인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12석이고 하니까 사실상 굉장히 이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야권에서 이제 모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 뱅가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휘두를 수 있는 중요한 칼로서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요. 뭐 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사실은 어떤 강한 카드를 내세웠을 때 사실 이거는 혹시 뭐 민주당의 입장뿐만이 아니고 야권 전체 입장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 명분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조국 대표가 굳이 지금에 있어서는 굳이 멀리할 건 아닌데 법야권 연석회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너무 넓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조율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1대1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우리 저 최시영 평론가님 패자는 누구예요? 저는 패자를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꼽았는데요. 민주당이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의석도 얻었고 또 22대 국회에서 이제 주도권을 쥐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20대 21대 국회 마지막에 창고 대방출하듯이 그냥 모든 법안들 그냥 다 떠올리는 거 이거 저는 별로 질문. 예. 바람직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거의 그냥 없었죠. 조용히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22대나 뭐 차기 국회 때 그걸 처리하려고 근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말하자면 전국을 그러니까 여권을 압박하는 게 저는 과연 이게 맞는가 싶은 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번에 뭐 민주유공자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맹점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들을 이제 예. 노조 허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인 수기가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22대 국회, 21대 국회 때 20대 국회도 마지막에 이게 그 민주화 유공자법 통과시키려다가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만이니까 바로 내려놨는데 지금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오만함들이 그러니까 벌써 선거 끝난 지 투표지에 잉크도 솔직히 말해서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렇게까지 오만함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이거는 여당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민생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특정 계층의 혜택 주자는 게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이 나중에 발목을 잡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이제 원내대표 뽑을 때도 보니까 추대로 지금 가격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 표변하는 거 우리가 표범이 털갈이하는 걸 표현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휙 바뀌는 거 이거 저는 안 좋다고 저는 봐요. 처음 알았어요. 그 예, 표현이 그런 표범의 뜻이군요. 털갈이라는 뜻입니다. 네. 나는 표면적으로 변한다 이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근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서둘러요? 민주당이? 제 느낌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덩치만 컸지 뭐 했냐 이런 야당이 도대체 뭘 지금까지 했느냐 이런 비난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밀리는 측면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뭐 하나하나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알지 못하는데요. 가령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올 때부터 되게 최혜병 특검 요 관련해 가지고는 여론이 한쪽으로 많이 이제 쏠렸다라는 뭐 그런 게 있어서 민심을 이제 받아 안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되어지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라도 남겨야 그러면 다음 국회에서 그러면 힘있게 좀 출발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는 같아요. 예. 지금 너무 많았어요. 그 비난이. 그렇지. 아니 뭐 그런 그러니까 거야 182석을 줬는데 너희는 뭐 했냐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무슨 창고 대방출 떨이 하듯이 이렇게 그 말하자면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됐던 법안들을 일괄로 올리는 거 이거 저는 제가 보기에 모양새 별로 안 좋아요. 최상병 특검 같은 그런 건 경우에는 이해가 사실은 돼요. 저는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근데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든지 가맹점법이라든지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의견이 좀 들어야 되는 수기가 측면도 필요한 있는 것 거거든요.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예. 수기가 필요할 수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막 서둘러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그래서 이게 막 그 길을 몰아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총선 압승에 기세를 몰아서 정권의 길을 완전히 좀 꺾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당 쪽에서도 어떤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주고받는 게 있을 거고 그걸 100% 다 못 가져가면 다음 국회에 넘기고 뭐 이런 과정은 있을 것 같은데 여당이 그냥 속성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론에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한다 또 완력이다 이런 얘기밖에 못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법의 통과 시한은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되는 거고 근데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 통과 안 되는 거 아니면 그럼 이제 사장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22대 국회 또 추진하겠죠. 전 이건 이렇게 가는 모양새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아니 좀 서두르는 측면은 저는 확실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는데 요새 이게 발견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뭐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4부에서 또 얘기 계속하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만. 아이들이 몰려간다. 방과 후 주말 방학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몰려간다.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찾았습니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번엔 공유 학교다. AI, 외국어, IT, 미디어, 스포츠, 오케스트라까지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초중고 학생 누구든 학교 밖 청소년도 원하는 배움이 이루어지는 경기 공유 학교 절찬 운영 중.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벌써 꽂혔어요. 네? 벌써 꽃 폈다고요. 고향 특례시에. 고향 국제 꽃박람회. 더 넓어진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꽃의 향연들.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산 호수공원 2024 고향 국제 꽃박람회. 고향 특례시. 안녕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우리 곁에서 편안한 휴식을 주는 산림, 모두가 함께 가꾸고 지켜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당선 환급, G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수영 평론가님의 패자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김봉신 이사님의 패자는 과연 누구예요? 저는 이제 대통령 직속 의료계획 특별위원회인데요.
의료개혁 네. 특별위원회를 폐사로 꼽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료개혁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 너무 성급하게 사실은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이게 위원회가 성립을 하려면 좀 뭐라 그럴까요? 민간에서도 좀 참여를 한다던가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형식이 이게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의사 측에서는 뭐 의사협회에서도 또 전공의들은 전혀 이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형식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특별위원회가 발족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정부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 되는 건데 과연 이거는 정말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더군다나 이제는 빅5 뭡니까? 탑5? 네, 탑5는 그렇죠. 이제 뭐 빅5요. 빅5, 예, 빅탑, 예. 하여튼 거기에서 빅이기도 하고 탑이기도 하고. 예. 병원에서 이제 그 병원 교수들이 의사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 사직서를 내고 하루 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진짜 겁나는 상황 이제 뻔히 보이는 건데 저는 이게 의료교육특별위원회가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없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논의를 진척시킬 수 없는데 이런 것들만 뭐 회의를 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 도대체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국정이 이제 마비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건 이 자체가 그 뉴스 소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대통령 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사실 이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게 대통령 직속에 이제 의료특별개혁위원회로 가서 모든 사회적 공의와 총론을 담아내야 되는 그런 기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관심도 끌지 못했을 뿐더러 형식과 내용조차도 거기를 담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뼈아픈 게 뭐냐면 벌써 3년 차에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벌써 이게 말하자면은 행정의 짜임새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누수가 균열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2년 반 근무를 저도 초기에 해봤는데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라면 참 상상이 좀 어렵죠. 이런 게 대통령 직속 특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다? 특별히 들어가고 대통령 직속이 들어가는데. 아니 지금 사실 지지율도 좀 우리가 이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은 3년 차에 우리가 보기 힘든 지지율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2주 연속이에요. 상황이었는데, 더더군다나. 예. 이거 지금 좀 사실 그런데 제가 YTN 제가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이럴 때 그 YTN 라디오 들으면서 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애청자이지 딴 우리 청취자분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중계 받는 게 있잖아요. YTN TV. 거기서 어떤 환자분 가족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쟁보다 더 무섭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의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전 의사도 잘 못하고 있고 정부도 이게 뭐 방향성은 맞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김봉신 이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일단은 글쎄요. 전 하여간에 의사분들 전체를 하나의 뭐 기득권 집단이라고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고 되게 희생을 했던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해서. 훌륭하신 분 많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전쟁터 이렇게 누비시면서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나라 의사분들 거기 많이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이 의사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적으로 돌릴 것 같으면 아니 그러면은 몰래 의사 뭐 10만 양병 하듯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다 투입하고 막 이런다든지 이렇게 기동전을 할 수가 어떻게 몰래 아니 어디서 뭐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뭐 모셔오든지 이민을 하여튼 뭐 그게 없으면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 국민 건강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건지 뭐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정말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통령 임기 뭐 절반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이 모양이라는 거는 이거는 영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직사회가 지금 대통령이 뭐 직속을 하건 뭐 어떻게 하건 간에 안 따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느냐.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없죠 대한민국에?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아니 이 정치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넌 어젠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어젠다가 계속 확산된다는 거는 이거는 갈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얘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하면 정치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갈등 조정의 영역인데 의료개혁 특별직속위원회가 그런 이해 당사자들을조차 한 테이블에 앉히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특별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아 이거 어쨌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거거든요. 딴 거 뭐 관심 없어요. 뭐 대통령 그러니까 지수도 뭐 아까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의료 무슨 위원회? 솔직히 네. 말해서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야 영수회담에서 어젠다 없이 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의료 갈등 문제가 대통령 프리토크 중에 들어가서 이게 두 분이 심각하게 공유했다라고 양쪽에 입장 발표가 있을 때 저는 그때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분위기 달라집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가장 전 빠른 방법이라고. 전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이 50분 동안 담화 발표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사실은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좀 맞습니다. 정부의 위안 이런 건데 그게 대부분 2,000명 그게 필요하다. 네. 나 이 의료계랑 많이 접촉했다. 이거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사실은 의사들에 대한 담화예요. 이거는. 니들 주장 틀렸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 불안감을 해소해. 전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승부처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월요일 날 저걸 해야죠. 아까 그 승부처 영수회담이라고 예. 그 저도 봤어요. 말도 안 나와. 예. 자, 이 영수회담 그 월요일 날 2시에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그 결론이 나올까요? 저는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제 결론에 집착할 거는 아니고 여러 번 만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하나 단추를 꽤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저는 저 평론가님, 최정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는 거는 정말 뭡니까 의료 대란 이 문제에 그러면 야당도 나서겠다. 이재명 대표도 좀 나서서 한번 좀 뭡니까 이거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거에 그렇죠. 예 한번 나서줬으면 누구라도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여당은 진짜 마비 상태에 있는 것 같으니까 야당이 그러면 좀 나서서 의사분들 좀 설득도 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좀 뭐랄까 누구한테 숙이는 성격이 아니라서 못한다면 뭐 야당이 그럼 나서가지고 이건 문제를 좀 해결한다든가 누가라도 좀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뭐. 아니 도대체 어린이가 지금 뭡니까 응급실을 못 찾아서 목숨을 거두는 이런 사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있을 일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서야 돼요. 정치권은 다 한 목소리로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도 여기다 한마디 더 덧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여야 협치 그다음에 전국 경색 타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열잖아요. 저는 영수회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안방 구경하기 위해서는 대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대문이 바로 이제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봐요. 근데 대문을 좀 활짝 열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가시거리를 확보해 주는 게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두 지도자가 이걸 해줘야죠. 국민들의 눈앞에 보이는 뿌연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죠. 두 사람이 담하면 됩니다. 뭐 담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양쪽 입장 발표 우리가 충분한 이 문제 인식을 공유해서 여야 협의체로 뭘 다시 대통령 특별위원회와 함께 만들기로 했고 당장 이 시점부터 우리 온 정치권이 이걸 가장 민생의 제일 1의제로 택하고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 의사들에게 호소한다. 뭐 이렇게 나가면 이건 국면이 전환돼요. 그리고 이렇게 총선에서의 모든 결과를 집약했던 그 민심을 받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나서면요. 의사들도 기존의 태도를 고수할 수가 없죠. 그거예요. 그거. 그거 진짜 중요하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모든 그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거를 다 좀 이 문제에 있어서 벗어 던졌으면 좋겠는데 어제 박지원 원장하고 갑자기 더워지네. 어제 박지원 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박지원 원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공동정권처럼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분점 정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디바이디드 거버먼트.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권은 야당이 갖고 있고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은
저기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갖고 있어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분점 정부의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으로. 예. 저는 차라리 거국 내각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야당이 완전 받아들이지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글쎄요 이재명 대표한테 총리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제안이라도 해서 하여튼 정부가 좀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건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거국 내각은 안 받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정부가 어쨌든 후상하도록 조금 돕기는 하겠지만 이 정부의 오롯이 평가가 다음에 정권 심판으로 이어져서 본인들이 수권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갖기 싫겠죠. 저는 그 점은 또 이해해요. 그래서 거국 내각 얘기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얘기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자리 박차면서 다시 날 부르지도 말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 정치공학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그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완전히 이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거국 내각 그거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예? 예.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얘기 되죠. 그러니까 총리를 뭐 추천하신 대로 난 받겠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그 공동으로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 대한 뭡니까 뭐 잘한 거는 현 정부가 가져가고 못한 그렇죠. 거는 이제 같이 떠안자 이러면은 문제는 되겠죠. 제 생각엔 글쎄요 불명예스럽지 않게 퇴진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개헌 대통령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천하람 의원이나 당선인이나 예. 개혁신당 쪽에서 얘기하는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기 단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개헌 이슈가 등장하면 나머지 많은 것들이 아니, 꼭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개헌을 그러니까요. 예, 뭔가 이제 개헌을 이야기를 하고 전제를 하고 풀어나가면 단축가 오히려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개헌은 이제 사실 우리가 저는 이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 지금 헌법이 87체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지금 맞아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고 전투기도 지금 인공지능이 모는 시대가 됐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딴 얘기로 흘르는데 아니 자동차 자율주행 대부분 다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전투기를 보니까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잘하더라고요. AI로 혼자 아주 잘 싸우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87년 체제에 그런 시대 정신을 담은 헌법이 운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완포인트로 손을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회가 갖고 가고는 큰 담론의 틀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들이 헌법에도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점을 먼저 부각해서 그러면 총체적 개헌을 해보자. 라고 그렇게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 건 되는데 정치 구조 개편만 딱 띄어서 간다? 저는 이러면 또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는 정략과 꼼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 구조가 또 양산될 수 있다고 봐서 차라리 그렇다면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최순실 사태 때 몰리니까 개헌 얘기 꺼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야당이 반대했잖아요. 왜냐? 그게 이제 정략을 담은 의도라고 본 거죠. 근데 지금은 구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경색도 타파하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87체제의 헌법을 어떻게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고민할 때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맞물린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차라리 이게 야권이 지금 192석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한번 여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건 해볼 만한 전 구도라고 봐요. 근데 제가 김봉신 이사님이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각제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렇죠. 대통령제하고 내각제 하면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입니다. 내각제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 더 하는 연임제보다는 단임제를 더 좋아하는데 그건 좀 약간 설문할 때 연임제를 하면 지금 대통령이 한 번 더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제나 어느 정부에서나 그렇죠. 예, 그렇죠. 연임제는 대통령 연임제 어떠냐 하면 단임제를 더 좋아한다고 해요. 예, 그런 거는 여론조사에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전화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제는 채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미국 정치의 영향도 있고요. 저 북한과 이제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강력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이 좀 낫겠다. 외교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완전히 중첩되어 있어서 대통령제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 여기의 제목처럼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 좀 정면 승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 끝내고 다음 넘어가고 뭐 이런 선호 특히 우리 또 화끈하게 그냥, 화끈하게 예. 하는 거 그다음에 일본인데 의원 내각제를 하는 것도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아니 근데 유럽은 다들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특히 유럽보다는 옆 나라 일본을 많이 보니까 역시 뭐 그런 것도 일부 좀 작용하지 않는가 여론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 좀 정례화 아니 자주 만날까요? 대통령과 그 야당 대표 간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한번 만날 때 뭐라도 이제 작은 성과라도 남기면서 뭐 큰 거 너무 바라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의제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더 만날 수 있을 거라 봐요. 이번에 만약 의제를 올려서 했다. 25만 원이든 뭐든. 근데 저는 의제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의제가 될 수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두 분이서 1시간 동안 정말 편안하게 대화하다가 시간 1시간 더 될 수도 있는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니 손잡이가 문은 아니지만 손잡이를 잡아야 문을 열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여기에서 최소한의 성과만 얻는다면은 이 말하자면 영수회담의 효용성을 정치적 효용성을 두 분이 다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의 대등한 급이 그렇게 되는 되는 거고 거죠. 야권은 지금 사실상 이재명은 민주당으로 완성이 됐는 데다가 그런 무형의 리더십까지 같이 장착을 하게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파트너가 생겼고 조금 의지할 때도 생긴 거고 미룰 때도 생긴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간이 생긴 거니까 그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그래서 이 효용성만 확인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는 앞으로 뭐 한 라인으로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정말 통콩결단했다고 제가 평소에는 제가 칭찬했는데 이번에 칭찬하는 거는 경색적 정부를 푸는 건요. 어떤 면에서 진정한 용기란 투쟁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통콩결단해서 이게 오히려 더 순항할 수도 있을 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친명 1세기 지도부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후보들 막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친명 1세기 민주당 그러면 장악력은 확실히 높아지는 건 사실일 텐데 오히려 장악력이 높아지는 게 대통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는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친명 일색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진 그 175명의 그 힘이 그러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서 더 집중을 하고 그 파워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영수회담이 사실 그 힘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게 서로 간에 정면 승부이지만 정면 승부도 하면서 진검 승부를 해서 그 얘기 자꾸 반복하셨대. 예. 정면 승부가 진검 승부가 돼서 정말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싸움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싸울 땐 싸워야죠. 야당이 안 싸우면은 안 된다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민생도 한번 돌아보고 의료 대란도 막아야 되고 뭐가 좀 있어야죠. 지금 환율도 날리고. 외부에서는 전쟁이 났다고 하고. 그 환율이야 그 이란 이스라엘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정책들은 좀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의제를 이재명 대표가 더 잘 가다듬어서 가르마를 잘 타서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성과 있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말하자면은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도 통 큰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고 저돌적이다는 평가 받잖아요. 빼갈 2병 먹었다는데 그 낮술은 1병만 먹어도 2병 효과가 있을 텐데. 빼갈은 이재명 대표가 빼갈을 2병.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그렇죠. 두 분이서 그렇게 먹었다는데. 술도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다음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성정이 좀 그러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얘기 그다음에 대통령의 귀에 스티커 메시지처럼 착 달라붙는 얘기하면은
그거 그렇게 합시다라고 통크게 결단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짜 의제를 제한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번에 전 이게 오히려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좀 보는 거죠.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러니까 너무 그립감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립감이 세지는 게 오히려 지금의 꽉 막힌 정국 불안한 정국을 조금 돌파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게 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날씨도 더운데 두 분이랑 얘기하니까 더 더워졌어요. 예? 아, 이렇게 덥게 만들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